혹시 2019년 8월의 어느 날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합성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전 세계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황량한 그린란드 빙하 한가운데에 금색으로 번쩍이는 트럼프 타워가 우뚝 솟아 있는 사진이었죠. 당시 언론들은 이걸 두고 부동산 재벌의 망상이다, 외교적 결례다라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덴마크 총리조차 터무니없는 농담이라며 불쾌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2026년 1월, 이 농담은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아주 서늘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미국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문제를 아주 파격적인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의도대로 남미의 석유 패권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은 정반대인 북쪽, 북극해의 거대한 얼음 땅 그린란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지역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트럼프라는 인물의 기행을 넘어서 지난 100년간 미국이 숨겨왔던 야망, 그리고 당신의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를 인질로 잡고 벌어지는 21세기 자원 전쟁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설마 진짜 나라를 돈 주고 사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뒤집어 보면 미국에게 영토 매입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 기법 중 하나였습니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였습니다. 단돈 1,500만 달러예요. 이 한 번의 거래로 미국 영토는 단숨에 2배가 됐죠. 1867년 윌리엄 수워드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걸 두고 수워드의 얼음 상자 쓸모없는 동토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가 없는 미국을 상상할 수 있나요? 막대한 석유와 가스 그리고 러시아를 코앞에서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팩트인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려 160년 전인 1860년대부터 관심을 보였고 결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실제로 덴마크에 1억 달러의 그린란드를 팔라고 공식 제안을 했었습니다. 금괴로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죠. 당시에도 미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음 땅이 언젠가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전략적 요충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트럼프의 제안은 갑툭튀한 망상이 아닙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의 거대한 명백한 운명의 2026년 버전인 셈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단순히 안보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돈과 생존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자, 시계를 다시 현재로 돌려봅시다. 2026년 1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종식과 민주화 지원이었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방구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미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미국은 이제 중동의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든 말든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쪽의 에너지 창고 문을 잠근 미국이 이제 고개를 들어 북쪽을 봅니다. 거기에는 미래산업의 쌀 아니 미래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자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에 바로 그린란드를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석유라는 구시대의 에너지를 확보했고 북쪽에서는 히토류라는 신시대의 자원을 확보해 미국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원 요새로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본진 입구를 막고 멀티 기지의 자원을 독점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 봉쇄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린란드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는 걸까요? 단순히 얼음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핵심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름은 희귀한 흙이지만 사실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걸 캐내고 정제하는 과정이 너무나 환경 파괴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기술의 9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 테슬라 전기차 모터, 심지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중국이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안보 위협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히토류 수출 안해라고 선언하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과 국방 시스템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25년 무역 전쟁 당시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미국을 위협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그린란드에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의 크바네펠트 광산. 여기에는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의 자석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핵심 광물이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도 이걸 알고 이미 10년 전부터 그린란드에 공을 들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공항을 지어주겠다며 접근했었죠. 트럼프는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앞마당에 중국 깃발이 꽂히는 건 못 본다. 이게 바로 그린란드 매입설의 진짜 배경, 히토류 전쟁의 서막입니다. 자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뉴스 매년 여름마다 보셨을 겁니다. 환경론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냉혹한 국제 정치의 세계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삥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무려 40%나 단축됩니다. 물류혁명이죠. 이 새로운 바닷길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과거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하고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뚫어 세계를 제패했듯이 21세기에는 그린란드를 가진 자가 북반구의 물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의 군사 기지를 도배하고 있고 중국은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칭하며 세빙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함대가 대서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인 셈입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북서쪽에는 미군의 툴레 공군기지, 현재는 피투픽 우주군 기지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미국의 눈입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살 수는 있는 걸까요? 덴마크 총리는 2019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을 사고 판다는 발상 자체가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회상장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아니라 바로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주민들의 마음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죠.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랜 꿈은 덴마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그린란드 재정의 절반 이상을 덴마크가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미국의 계산이 나옵니다. 덴마크가 주는 보조금? 우리가 더 줄게. 대신 우리랑 손잡자. 실제로 미국은 최근 그린란드의 영사관을 다시 열었고 덴마크를 거치지 않고 그린란드에 직접 경제 원조를 하는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략적인 포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그린란드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주민들에게 미국령이 되면 알래스카 주민들처럼 매년 석유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그린란드 인구는 5만 6천 명 정도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서울의 잠실 야구장 2개 정도 채울 인구만 설득하면 한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덴마크가 결사 반대하겠지만 국제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의 압박과 회유가 계속된다면 덴마크로서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민족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돈만 주면 어디서든 석유를 사고 히토류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땅에 자원이 없으면 남의 땅을 사서라도 깃발을 꽂아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 교체 지원 그리고 그린란드 매입 추진.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통제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경찰로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미국의 에너지와 제조업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인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처럼 자원은 없고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방이 자원을 독점하게 되면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청구서를 거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히토류 쓰고 싶으면 공장 미국으로 옮겨라. 우리 석유 쓰고 싶으면 중국이랑 거래 끊어라. 이런 요구들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짧게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사태와 연결된 미국의 치밀한 자원 안보 전략입니다. 둘째, 그린란드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깨고 열리는 북극 항로를 장악할 수 있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셋째, 돈으로 영토를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국은 그린란드의 독립 열망과 경제적 지원을 연결고리로 덴마크를 우회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넓혀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과연 몇 년 뒤 세계 지도에서 그린란드의 색깔은 여전히 덴마크와 같은 색일까요? 아니면 성조기와 같은 색으로 변해 있을까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